6학년 어머님 계세요? 6학년? 없어요? 5학년. 5학년 4분. 4학년. 그러니까 4학년, 5학년이네. 알겠습니다. 4학년, 5학년. 5학년이 제일 적죠? 지금 현재 인원이. 그런 것 같던데. 그 학령 인구를 보면 5학년이 지금 제일 작아요. 그죠? 5학년이 제일 작고, 제일 많은 학년이 3학년? 2학년, 3학년들이 많나요? 2학년, 3학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 학년 인구가 좀 많은 거는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 황금돼지 그래가지고 그 학년이 좀 인원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5학년보다는 4학년이 좀 인원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5학년이 제일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대략 한 3만 명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전국으로 보면. 그 한 학년 기준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한 얘기인데, 뭐 이거는 특별한 어떤 표는 아니고요. 전체 수험생 수를 한번 여기 봐주시면, 여기 3학년 기준으로 이렇게, 이게 한 학년 단위거든요. 여기 보면 대략 3학년, 그러니까 한 학년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거는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이 43만 명 정도 돼요. 대략. 현재 뭐 재수생 빼고 재학생들만 43만 명 정도 되는데 요 인원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현재 인원 있잖아요. 그 인원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좀 늘어요. 1학년 좀 이렇게 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 인원이 굉장히 좀 작아요. 현재 3학년 아이들이 고3 요번에 수능 보는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이 좀 인원이 적어요. 그러고 가다가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되게 많고 그 황금돼지 아이들 그때가 제일 많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또 현재 5학년 아이들이 인원이 좀 많이 적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인구 추세는 좀 대략 그래요. 인구 추세는. 그리고 그래서 대략 한 43만 된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현재 수험생 수 있잖아요. 내일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수능 시험장에 시험 보는 아이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0만 명 정도 돼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한 7만 명 정도 있어서 거기 붙으면 한 5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수험생 수는 5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치를 좀 기억을 해야지 이렇게 좀 입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기가 좀 편해요.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히터를 조금 꺼주셔도 돼. 추우시지 않으시죠? 꺼요. 꺼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일반고는 대략 일반고 숫자 있죠? 일반고등학교.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 숫자는 대략 한 1600개 정도 돼요. 일반고등학교. 그렇죠?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00개. 일반고등학교가 1600개 정도 된다. 일반고등학교가 1600개면 보통 뭐 지방에 있건 뭐 수도권 쪽에 있건 간에 1600개면 그래도 전교에서 전교 한 5등 정도 하면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뭐 그 시골에 있건 어디가 있건 간에 한 전교 5등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한 대략. 그래서 한 전교 5등 정도 계산을 하면 1600개에다가 그죠? 5등 정도 계산하면 대략 한 8,000명 정도 되죠. 인원이 대략 계산하면 8,000명 정도 돼요. 그죠? 한 4명 정도로 계산해도 1600개면 6,400명. 그죠? 대략 한 그 정도 수치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좀 상위권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한 6,400명에서 한 8,000명 사이. 됐죠? 그 다음에 특목고가 있어요. 특목고 인원수가 전체가 64,000명이니까 나누기 3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특목고 아이들이. 그럼 이제 특목고가 어떤 학교들이 주로 특목고냐? 그죠? 특목고가 어떤 학교들이 특목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목고. 외고. 그죠? 외고. 특목고예요. 그 다음에 국제고. 그죠?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이게 특목고예요. 영재고하고는 달라요. 영재고는 특목고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재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가 다른 건 아시죠? 근데 과학고등학교가 특목고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특목고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게 또 뭐냐면 뭐 예고, 예술고등학교 있죠.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아세요? 마이스터고 들어보셨어요? 마이스터고 안 들어보셨어요?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는 어떤 거냐면 그 산업하고 우리나라 그 산업하고 연관돼 있는 기술을 가리키는 학교예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로보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하여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등등. 하여튼 마이스터고, 그러니까 전문 직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마이스터고는 그러니까 예전으로 얘기하면 뭐 공고, 그죠? 뭐 공고 개념의 학교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공고하고는 달라요. 그 공고는 공고나 상고나 농고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건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좀 고등학교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뭐 공고나 농고나 뭐 이런 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부르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마이스터고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차이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에 진학을 못 해요. 공고나 농고나 이런 데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도 되고 뭐 대학을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돼요.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 근데 마이스터고 아이들은 3년 동안은 무조건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고 그 취업을 하고 나서 3년 후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제 마이스터고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은 취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업체 특전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학교예요. 물론 마이스터고는 무슨 뭐 보통 기숙을 많이 하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통 뭐 기숙사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무슨 학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어쨌든 좀 전문적인 직업교육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학교도 특목고로 잡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2만 명의 기준은, 그죠? 2만 명의 기준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양해요. 뭐 예고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혹시 여기서 뭐 미술이나 음악 이렇게 하시는 학생이 있어요? 뭐 손 있으시면. 우리 지금 자녀가 해당 없죠. 그러니까 거의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특목고에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학교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외고 있죠, 외고. 외고가 전국에 30개가 있어요. 외고가. 인원수로 얘기하면 대략 한 6천 명 정도 돼요. 한 200명씩 계산해서 대략 한 6천 명. 30개.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과학고. 아까 과학고 특목고라고 그랬죠? 전국에 20개가 있어요. 인원은 대략 한 1,600명 정도 돼요. 1,600명. 인원이. 1,600명. 그 다음에 국제고가 있어요. 국제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8개가 있어요. 전국에. 8개가 있는데 그 인원을 얘기하면 1,100명. 1,100명. 그래서 그 인원수를 다 더해주면 대략 한 뭐 몇 명이에요? 아까 6,000명, 1,100명, 그 다음에 아까 1,600명, 대략 한 뭐 8,000명 선, 그죠? 대략 계산하면 뭐 그 정도 선이 특목고에서 보통 입시에서 거론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목고는요, 아까 외고나 국제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가 다 특목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목고들은 그 현재는 전국 선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국제고가 8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제고가 뭐 여기 분당에 사는 아이가 국제고 8개를 아무거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고 이런 특목고는요, 다 광역 선발이에요. 광역 선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분당에 사는 아이들은 경기도 소재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 관할 구역에 예를 들면 뭐 세종시 같은 데는 그런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세종시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과고가 없어요. 세종시에는 과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이제 다른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전국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아무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 쪽은 어차피 외고도
꽤 되고요. 그죠? 외고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고도 3개나 되잖아요. 과학고는 하나예요. 그죠? 경기 북과고. 그러니까 거기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목고 지원하는 거는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광역 선발이다.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 있는 학교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 자세한 그 얘기는 좀 안 할 거고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대략 한 8,500명 정도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아이들이 있게 된다. 대략 그냥 계산한 거예요.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입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뭐 상고, 공고, 농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학교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고가 있어요. 자율고. 자율고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율형 사립고하고요.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를 자사고다 이렇게 불러요. 자사고. 우리가 자사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자율형 사립고고요. 자율형 공립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교육 취약지구들 있잖아요. 꼭 지방에만 있지 않아요. 서울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좀 약간 교육 좀 수준이 낙후된 데를 교육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정하는 거예요.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좀 자율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좀 의중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율권을 많이 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율권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율고등학교죠. 이 자율고는 여기 현재 인원으로 보면 대략 이게 1, 2, 3학년 다 합해서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랬으니까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대략 한 3만 3천 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대략.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 자율고도 사실 좀 그냥 뭐 이 자율고 중에서도 그냥 일반고하고 별로 차이도 없는 자율고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자율형 공립고 중에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시에서 좀 유의미한 고등학교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어머님들이 아실 거예요. 이 자율고 중에서 그 전국 선발하는 자율고등학교가 있어요. 전국 선발하는 자사고. 그러니까 학생을 그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학교들이 전국에 10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용인외대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상산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이제 전국 선발하는 10개 고등학교예요. 인원수는 전국형 자사고가 10개인데 대략 2,6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국형 자사고 모집 인원이 2,600명. 그죠? 2,600명. 그 다음에 또 뭐냐, 광역형 자사고가 있어요. 광역형.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는 뭐 경기도 아이들만 뽑고 서울은 서울에서만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광역형 자사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에 있는 뭐 휴문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 좀 유명한 학교잖아요. 거기가 광역형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광역형 자율고. 그러니까 이 자율고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국 선발하는 데가 있고 광역 선발하는 데가 있는데 광역 선발하는 학교들이 전국에 광역형이 28개 정도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광역형으로 선발하는 게 한 28개 되는데 그 인원수가 대략 얼마가 되냐면 7,400명 정도 돼요. 광역형 자사고 아이들이. 그래서 전국형 자사고하고 그 광역형 자사고 아이들 합한 게 10,000명 정도 돼요. 대략. 10,000명. 그 다음에 좀 더 이 자율고등학교 중에서 좀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면 농어촌 자율고가 있어요. 농어촌 자율고. 주로 기숙 생활하면서 농어촌에서 전국 선발하는 이러한 농어촌 자율고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뭐예요? 뭐 공주사대부고, 한일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공주사대부고가 대표적이죠.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뭐 거창고등학교 이런 데 있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도 좀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학교가 대략이 아니라 농어촌 자율고 그런 학교들, 그러니까 무슨 뭐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뭐 등등 기숙생활하는 그러한 그 농촌형 자율고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되는데 인원은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고 아이들, 이 자율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대략 한 2,000명 정도? 12,000명 정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12,00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전국 선발이나 광역 선발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다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다 무슨 뭐 서울대 연고대 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이죠. 선발한 아이들이니까. 일반고 아이들보다는 일반고 아이들 보면 분명히 선발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쨌든 좀 잘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한 거는 아까 일반고 아이들은 대략 한 전교 4등 정도, 5등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4등 정도 해서 한 6,400명 정도 잡고, 그 다음에 특목고는 외고가 아까 3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고에서 한 전교 10등 정도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국제고에서 아까 한 전교 10등, 한 학교당 한 10명. 뭐 과학고는 대부분 뭐 잘 가니까 그 애들은 뭐 거의 전부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자율고등학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자율고, 아까 전국형 자율고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한 뭐 10명씩 만약에 계산을 하면 학교당 10명씩 계산을 하면 그 인원을 아마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계산을 쭉 해봤어요. 지금 뭐 제가 불러드리니까 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율형 학교 애들 있잖아요. 자율고 아이들. 이것도 학교당 한 뭐 10명 정도씩만 그냥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도 영재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한 800명 되거든요. 아까 과학고 말고 영재고 아이들이 전국에 8개 영재고가 800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합하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될걸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10,000명이에요. 대략 계산하면. 그 아이들이 여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게 이제 2%, 아까 5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0만 명이니까 50만 명의 2%가 여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인원수로만 그냥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어렵다. 인서울만 해도 잘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고 인원이 이렇다. 그 다음에 여기 한 6개 대학까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까지 하면 대략 인원이, 요 학교 인원이 7,600명이에요. 7,600명이면 아까 인원에 50만 명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죠? 1%가 5,000명이니까 1.5%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등수를 매기면 3.5%에 합하면, 그죠? 이게 3.5%. 그러니까 대략 수험생의 4% 정도 아이들이 여기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 4%가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신 성적 등수 낼 때 1등급, 뭐 2등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아이들이 여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 중경 외시, 그 다음에 이화여대, 뭐 이 정도까지 잡으면 그게 한 17,000명 되는데, 그 인원수를 50만 명에서 계산해 보면 3.4%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 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7% 정도가, 우리가 2등급이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까지를 2등급이라고? 1등급이 4%, 2등급이 몇 퍼센트예요? 2등급. 아니, 그건 알고 계셔야지. 2등급 몇 퍼센트예요? 11%. 2등급이 11%예요. 우리가 2등급 커트라인이 11%까지예요. 그러니까 4%에서부터 11%까지를 2등급. 그죠? 처음부터 4%까지가 1등급.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11%를 2등급, 11%까지를. 3등급은 몇 퍼센트예요? 23%. 23%. 그러니까 우리가 3등급 그러면 23%에 들어가는 거예요. 4등급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40%. 4등급은 좀 외우기 쉽죠? 40%. 5등급부터는 모르셔도 돼요. 별로 이렇게 등급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3등급까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4%, 11%, 23%. 그죠? 이 정도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7%니까 7%는 뭐예요? 대략 7%다 그러면 1.5등급, 그죠? 2등급이 11%니까, 그죠?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가 여기를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원수고 학교별 정원수를 그냥 쓴 거고요. 학교별 정원수를 쓴 거고 여기에 그 의대가 있잖아요. 그죠? 의대는 막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 학교 외에도 뭐 지방에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의대가 3,000명 있어요. 2,970몇 명이야. 거의 한 3,000명 이렇게 보면 돼요. 의대가 3,000명. 수의대가 몇 명이에요? 수의대. 가축병원. 수의대 500명. 500명. 치대 몇 명? 600명. 아, 이거 외우기 쉬워요. 치대 600명. 치대 600명. 한의대 700명. 물론 치대가 620 몇 명인가 그래요. 2021년이. 그러니까 500, 600, 700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의대랑 치대 뭐 이렇게 다 합하면 몇 명인지 알겠죠? 5, 6, 7이니까. 이제 이렇게 합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이제 올해 내일 시험 보는 아이들은 2021학년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부터 뭐가 생기냐면 약대를 뽑아요. 약대가 없었냐? 옛날엔 약대를 학부로 뽑지 않고 2학년 다니다가 이제 시험 봐서 뽑았어요, 아이들을. 대학생들 중에서 시험 봐서 뽑았는데 그거를 다시 그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다시 학부로 6년제 학부로 뽑아요. 그게 전국에 1,600명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약대, 그 다음에 뭐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뭐 수의대 이런 데 다 합하면 그 인원 다 합하면 6,000명이에요. 대략 계산하면 6,000명. 그죠? 6,000명이면 이런 학교죠. 근데 이런 학교보다 더 많은 게 여기는 문과, 이과 다 합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거론했던 학교들은 다 뭐예요? 이과잖아요, 이과. 이과는 한 학교당 인원이 요새 보통 대학 정원이 3,000명 정도 돼요. 한 학년 뽑는 게. 그럼 1,500명이에요. 이과 아이들을 뽑는 게. 물론 한의대는 문과 아이들도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보통 자연계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 정원이 1,500명 정도 된다. 그럼 아까 6,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런 학교, 상위권 학교가 몇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4개가 더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나 여기 뽑는 게 인원이 어느 정도 뽑는 거냐면 이런 상위권 대학 있잖아요. 이런 상위권 대학, 여기까지의 상위권 대학, 여기가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자연계 애들한테는. 자연계 상위권 애들은 그런 학교들을 지원하잖아요. 과를, 학교에 관계없이 그런 과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무슨 그런 애들 많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연대, 공대 붙고 어디 지방 국립대, 의대 붙었어요. 그러면 연대, 공대 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방 국립대, 의대 가죠. 아니면 지방대, 의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4개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입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죠.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굉장히 큰 거죠. 학교 4개를 더 이렇게 위에서 자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략 여기 11개 대학 정도의 10개 몇 개요? 6개에다가 여기 5개죠. 12개 학교에 이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12개 학교에 지원 가능한 이과 아이들의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대략 한 2등급 정도도 이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왜? 상위권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문과는 이거보다는 빡빡하죠. 문과는 진짜 저스트 1.5등급 정도 돼야지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입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2025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아까 같이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들 싹 없애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어머님들은 이거를 이게 먼 훗날의 얘기니까 2025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곧 왔어요. 그죠? 2025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아이들이에요? 5학년 아이들부터예요. 6학년 아이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바로 직전에 끝나. 이 5학년부터는 지금 이게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학년이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정부 발표죠. 이게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 의해서 이건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2025년도부터 다 없앨 테니까 그 사이에는 너희들 재지정 평가 안 할게. 원래 이제 특목고들은 다 재지정 평가라는 걸 해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탈락이 되면 특목고, 자사고 지위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지정 평가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2025년도부터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초등 어머님들은 이런 학점제, 이게 고교 학점제가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실행이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 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게 뭐 고교 학점제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뭐 대학처럼 한다는 거 같은데 학점제처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고교 학점제는 일단 성적 평가에 있어서 아이들 성적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 성적 평가는 다 어떤 걸로 해요? 현재 고등학생들은 지금 중학생들은 어떻게 성적 평가를 하죠? 중학생들은 어떻게 성적 평가하죠? 다 절대 평가하잖아요. A, B,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렇게 성적 평가를 안 해요, 현재. 1등급, 2등급 이렇게 딱 나눠요. 대신에 A, B, C로 평가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들은 A, B, C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좀 공부 웬만큼 하는 애들은 다 A를 받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진로 선택 과목은 그래서 별로 변별력이 없고 결국은 그 등급 평가하는 그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요거 평가하는 거에 의해서 내신 성적이 갈리는 거예요. 성적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갈리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리게 되는데 그렇게 등급 평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5년도부터는. 25년도부터는 다 그냥 A, B, C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하겠다. 라는 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뭐 고교 평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A, B, C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장 유리한 학교가 어디예요? 현재의 상태에서 만약에 A, B, C를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어떤 게 유리해요? 당연히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명문고들 있잖아. 이런 데가 유리하죠. 왜? 그 학교들을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그 학교 가서 혹시 밑에서 깔아주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니까. 현재는 상대평가니까 그 학교 가서 밑에서 깔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교들을 주저주저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절대평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막 특목고, 자사고, 명문고 이런 데 그냥 거의 무슨 막 엄청난 아마 광풍이 몰아 닥칠 거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2025년도 절대평가를 하면서 성적평가에서도 절대평가로 중학생들처럼 절대평가로 돌리면서 특목고, 자사고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2025년부터 하겠다. 그래서 예고를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뭐 또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가능성도 있죠. 있어요. 있는데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바뀌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책 예고가 이게 또 되면 또 한 번 예고를 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뭔가 정부가 바뀌고 이러면 또 뭐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안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도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간다면 안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격동의 또 학년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지금 이제 논점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초등 어머님들이시니까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현재 일단 그거를 좀 이해하려면 물론 이 교육과정도 조금 바뀔 거예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시 2015 교육과정도 조금 더 바뀔 거예요. 근데 현재 바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뭐 그런 안이 나온 게 없으니까 현재 어떻게 현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머님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했죠? 문과하고 이과를 나눴죠. 그래서 문과 아이들은 문과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했고 이과는 이과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죠? 학교에서 뭐 그냥 시간표 짜주면 그냥 쭉 내려오면 A반, 1반 시간표 그럼 쭉 나와요.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뭔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제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있냐면 1학년 때는 이렇게 공통 과목이라고 이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1학년 때는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뭐 통합과학, 그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요걸 그냥 똑같이 공부해요. 1학년 때는 그냥 똑같이 공부하다가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전환이 돼요. 2학년, 3학년 때는 다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요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어다 그러면 여기 4개가 있죠. 일반 선택 과목에서 4개가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은 다 등급 평가를 해요. 현재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 평가를 해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독서하고 문학이 수능 과목이에요. 이렇게 괄호치고 수능 과목 이렇게 쓰셔야죠. 그죠? 요게 독서하고 문학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화작이 있고 언매가 있잖아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수험생이. 언매와 화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언매를 선택한 학생하고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따로따로 성적 산출을 하냐? 시험 볼 때 수능 성적을 따로따로 성적 산출하냐? 아니에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건 간에 한 줄 세우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크게 불이익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건 간에 화작을 선택하건 언매를 선택하건 간에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하도록 하여튼 그 성적 산출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수학 시간이 되니까 그건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국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 독서하고 문학이 무조건 저건 공통 과목이고요. 요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그냥 참고로 언매가 위에 거가 국어는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법이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화작이에요, 언매예요. 문법이. 뭐일 것 같아요? 문법. 국어 문법. 예? 국어 문법이 언매예요, 언매.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에요. 응? 언어와 매체가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얘가 문법이에요. 국어 문법. 예전으로 얘기한 문법. 국어 문법이 언어와 매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수능 과목이고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이런 건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이건 수능 과목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평가를 해요. A, B, C 3단계로 절대평가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쓰면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은 무조건 내신 성적 산출은 A, B, C 3단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간에 무조건 저건 공통이에요.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적분 있죠.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여기 기하 써있죠. 기하.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러면 성적표가 다르냐? 아니에요. 수능 성적표에는 학생이 그냥 얘는 미적분을 선택했어. 얘는 확률 통계를 선택했어. 요거만 나오고요. 성적 산출은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한 줄 세우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건 이과건 예전에는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성적 산출했잖아요. 수능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문과는 문과반끼리 이과는 이과반끼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수원을 들었어요. 문과건 이과건 간에. 들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공통 과목이니까. 들으면 그냥 문과건 이과건 간에 한 줄 세우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성적 산출하는 거예요. 걔가 문과 계열을 가건 이과 계열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과 아이들 중에서 지방대를 갈 거가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려면 이과 아이들 중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과는 확률 통계 선택하면 안 돼.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들어오면 애들이 공대인데 초월함수 미적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예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수학은 그렇게 돼요. 영어는 현재 수능에서는 절대평가죠.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해요. 수능이 그래요. 수능이. 내신은 그렇지 않죠. 내신은 그냥 등급 평가를 하는데 내신은 무조건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예요. 내신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수능 과목은 영어 1, 영어 2가 수능 과목이에요. 영어 1, 영어 2가 수능 과목이다.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수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이들한테 뭘 공부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영어 1, 영어 2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이거는 안 해도 돼요. 뭐 선택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탐구 과목이라고 해서 사탐. 어머님 때도 아실 거예요. 무슨 뭐 사회문화,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문과 계열 애들은. 그러니까 문과 계열 애들은 이거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한국지리부터 윤리와 사상, 그죠? 여기 쭉 있는 거 하고 여기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요거 있죠? 요거 그다음에 여기 투 과목들이 있죠. 투 과목들은 여기서 물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여기까지. 요거는 아니에요. 밑에 거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놈들하고 통합사회 여기 있는 거 아니 통합사회 말고 여기 한국지리부터 윤리와 사상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원 과목 그다음에 여기 투 과목 이게 수능 과목들이에요. 이거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탐구 과목은 학교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선택하죠. 더 많이 가르쳐요. 근데 수능에서는 여기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물원, 물투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을 두 개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과는 무조건 과학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이과는. 문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 있죠.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수능에서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문과 계열이긴 하지만 과학을 잘해.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지리랑 뭐 화원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뭐 더 보너스 점수를 받지는 않는데, 그래 뭐 특별하게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뭐 문과 계열인데 나는 사회보다는 과학을 잘해. 뭐 근데 그럴 거면 뭐 그래도 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뭐 과학 두 개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두 개를 선택해야 되고, 서울대를 가고 싶거나 서울대를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카이스트 이런 데를 진학하려고 하면 투 과목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서울대를 특히 가려고 하면 서울대는 과학 과목 중에서 반드시 투 과목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물투와 지투를 하겠다. 돼요. 근데 그런 무식한 애들은 없죠. 하나는 원을 선택할 거고 투를 하나만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하여튼 서울대 가려면 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요게 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그 수능,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에 대한 어떤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게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일반고 기준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들이에요. 일반적인. 거기서 제가 이게 일반고 교과 과정 중에서 수능 과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게 바로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3년치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벌써 3년치 교육과정 편성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편성표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보면 편성표를 볼 줄 모르셔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뭔 표가 이렇게 뭐 숫자가 적혀 있고 뭐 이런 건데, 오늘은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좀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이게 뭐 고교학점제 되면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기준단위라는 게 있어요. 기준단위. 우리가 학교에서 단위수 이런 거 들어봤죠? 단위수가 뭐예요? 만약에 3단이다. 그럼 뭐예요? 일주일에 몇 번 들었다고요? 수업 시간이 3번 들었다. 5단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5번 들었다. 이거잖아요. 수업 시간이 5번. 50분짜리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단위라는 게 있는데, 기준단위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단위수예요. 권장하는 거.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거를 자기 학교에 맞게 그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단위수를 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 3단위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학교장 재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단위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학교 보평고등학교는 지금 그냥 한 예를 들은 거예요. 보평고등학교는 그냥 5단위로 운영하지 않고 4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육부에서는 5단위로 하는 게 좋겠어. 기준 단위를 설정해 준 건데 이 학교 특성에 따라서 4단위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머님 때는 그냥 시간표가 짜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과 계열이에요. 뭐를 듣겠어요? 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키아를 듣겠죠. 문과 계열이다. 그럼 뭘 듣겠어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듣겠죠. 진로 영어를 듣건 심화 영어를 듣건 심화 국어를 듣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선택하는 거고, 이 학교에서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잡은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A, B, C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이거 진로 선택 과목들이에요, 다. 그죠? 보세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죠. A, B, C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2학년 때 이 4단위짜리를 2학년 때 1학기 때 2단위, 2학기 때 2단위 이렇게 찢어서 1년 내내 공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하다. 그러면 기하라는 과목을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2시간 이래서 저거를 끝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4단위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밑에. 자, 이거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그죠? 무조건 선택해요. 두 개 중에 하나. 안 선택하면 안 돼요. 선택해야 돼요. 학교에서 저거는 이제 선택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저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문과는 뭐 듣겠어요? 언어와 매체를 듣겠죠. 그죠? 이과 애들은 뭘 듣겠어요? 미적분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미적분하고 아까 수능에서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능 과목을 기하로 할 거야. 나는 수능 과목을 난 미적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신으로 대학 가진 않을 거야. 내신 성적 가지고 뭐 난 대학 갈 거 아니야. 난 수능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기하로 정했어. 기하로 정했어. 만약에 이과이라면도 나는 수능을 이과로 난 기하를 정했어. 그러면 이과라 하더라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문과 애들은 당연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겠지만 이과 아이들 중에서도 언어와 미적분을 안 듣고 언어와 매체를 듣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이과가 허물어졌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 독해와 작문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대부분이 근데 화법과 작문이 저게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선택 과목이잖아요. 화작. 수능 과목에 아까 그 엄매하고 화작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선택 과목이니까 아이에 따라서는 뭐 이걸 선택하는 아이들도 이걸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 밑에는 이거 중에 3개를 선택하래요. 3개를 선택해요. 이건 학교별로 다 나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어머님들 그 무슨 뭐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이게 교육평선표를 볼 줄을 모르는데요. 뭐 이제 이런 막 글들 올라와요. 그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어머님들은 이제 전혀 이런 설명회 이런데 전혀 이제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숫자가 막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3개를 선택하라는, 여기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3개를 선택하래. 자, 문과 계열 애들은 뭘 선택할까요?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3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문과 애들은 수능 그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걔네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그 기하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어려워요. 그 미적분은 그냥 미적분이 아니라 심화 미적분이에요. 심화 미적분이라, 그러니까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확률 통계,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이렇게 선택하겠죠. 이과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과아이는 뭐 당연히 여기서 뭐 물원, 화원, 생원 이렇게 선택하거나 3개를, 아니면 이거 2개 선택하고 확률 통계를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중에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2학년 때 이렇게 나눠서 듣는 거죠. 3개를 선택해서 1년 내내 3과목을 2시간씩 나눠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2학년 1학기, 2학기 나눠서 이 4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것을 반반 찢어서 1년 내내 공부한다,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졌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이제 발전된 형태의 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과도기예요. 현재 지금 아까 고교학점제, 아까 여기로 보면 지금 일부 이제 여기서 학점제 도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시행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완전히 완성을 시키는데, 완성 단계는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모든 전 과목을 절대 평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모든 과목을, 그럼 왜 성적을 자꾸만 상대평가로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고교학점제가 완벽하게 되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은 소수라 하더라도 개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수가 되더라도 과목 개설이 돼야 되는데, 한 학교에 2명 수강하는 거를 교사를 해가지고 막 학과를 선생님을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학교끼리 연합을 해서 거점 학교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컴퓨터 뭐 게임에 대한 어떠한 뭐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을 예전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걸 개설하려면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뭐 이렇게 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설을 해주는데 단위 학교에서는 그거를 개설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교육부에서는 몇 개 학교, 뭐 5개 학교면 그 근방에 있는 5개 학교 중에서 어느 한 학교에다가 그걸 개설을 해서 그 시간에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외 시간에 뭐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이제 아이들을 듣게 하는 거죠. 그렇게 듣게 하면 그럼 성적 산출을 어떻게 해요? 학교가 다 다른데 학교가 다 다른 아이들을 그걸 상대평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등급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뭐 1등급을 어떻게 뽑아야 돼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인원이 너무 적어. 한 학교당 인원도 적고 이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완성이 되려면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 시험 봐가지고 90점 이상이면 A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교학점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제 그렇게 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할 때 과목을 선택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투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투과목. 과학, 여기는 지금 투가 없지만 투과목 같은 거를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 투과목은 서울대 간 애들 정도만 좀 하려고 하거나 상위권 아이들만 좀 투를 해요. 뭐 뭔가 이렇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입학사정관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너무 작아요. 투과목 인원이. 그렇잖아요. 뭐 내신 버린 아이들은 투과목 선택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난 원하지. 다른 거 하려고 해요. 그러면 투과목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불이익이 되죠. 자기가 원하는 건 분명히 자기 진로에 맞춰서 투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걸 내가 들어서 내 내신 성적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괜히 들었다가 난 여태까지 1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과목 잘못 들었다가 이거 완전히 뭐 3등급, 4등급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꾸만 이게 이제 좀 정상적으로 자기 진로에 맞는 어떠한 이 내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학과를 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 형태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인원이 뭐 몇 명이 되건 간에 등급 평가를 하지 않고 성취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다. 아이들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자기가 과목을 학교에서 선택하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크게 플랜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가 엄청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게 성취평가가 되면 이제 애들이 다 90점 이상 넘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면 그 학교 다니면서도 다 A를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단히 유리해지는 거죠, 입시에.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는 거냐면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세요. 일반고는 뭐 그대로 있는 거고, 자율고가 아까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예고야 어차피 실기로 가는 거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애들 있잖아요. 외국어하고 국제고까지도 다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다 일반고로 바꿔내고 나머지는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025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거는 심의가 아니라 발표를 한 거,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5학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그러면 어머님도 생각하기에 이게 뭐 자사고 아이들이 그냥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무슨 뭐 외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뭐 그냥 지위만 일반고로 전환해서 그냥 뺑뺑이로 뽑아가지고 애들 뽑아서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외국어하고 국제고는 커리큘럼이 어때요? 다 외국어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 교과 있죠. 외국어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고는 현재 외고 아이들의 그 아까 교육 편성표 있잖아요. 이것만 쭉 봐도 아 얘는 외고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교 이름 다 지워도 아 얘는 외고야, 얘는 일반고야. 이건 구별이 돼요. 과학고도 구별이 돼요. 일반고하고 과학고하고 완전히 커리큘럼이 달라요. 다 구별이 돼요. 그거는. 근데 뭐 자사고는 특별하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뭐 어느 자사고지 이런 거 잘 몰라요. 물론 외고끼리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외고끼리도 이게 무슨 이게 외고가 뭐 경기 외고인지 얘가 과천 외고인지 이런 거 구별이 잘 안 되죠. 요새 그 뭐예요? 그 저기 뭐야? 뭐 브라인드 면접 한다고 그러잖아요. 브라인드 면접하면 다 지우잖아요. 학교 이름 다 지워요. 학교 이름 다 지워지고 그냥 학교 이름 없이 서류가 들어가요. 그럼 외고끼리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거를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별이 안 돼요. 외고끼리 구별 안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브라인드 면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올해부터 브라인드 면접하면 외고랑 예를 들면 외고랑 일반고랑은 구별이 돼요. 예를 들면 과학고하고 일반고 구별이 돼요. 그런데 외고끼리 구별이 잘 안 될 거고요. 자사고끼리도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웬만한 자사고들은 일반고하고도 구별이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커리큘럼 가지고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현재 5학년 아이들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교학점제 시행하겠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5학년부터 이제 해당되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한 몇 장은 요즘 좀 진행되어지는 그럼 입시 흐름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제가 물을 좀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현재 입시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정시가 40%, 이건 많이 들었죠? 정시 40%. 올해 고3부터, 내일 시험 보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대학 가는 시점, 그 아이들은 좀 안 그렇네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대학 가는 시점부터 거의 40%로 다 정시가 확대됐어요. 정시가 40%니까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다. 현재 흐름은 그렇잖아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능의 비율이 보통 한 30% 정도뿐이 안 됐어요. 보통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한 25%까지도 내려갔어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조금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40% 늘려나가니까 이게 수시에서 못 뽑는 인원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한 45%. 그러니까 대략 한 반 정도, 거의 반 정도를 정시로 뽑는다는 거예요. 수능 100%로 뽑는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중요해졌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입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교과 추천 전형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학교별로요. 이 상위권 대학들인데 다 추천 전형이 학교별로 10%, 대학 정원의 10%는 추천 전형으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학을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추천. 그러니까 보세요.
고려대학교는 이 학생부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교과 전형, 여기 다 교과 전형이거든요. 교과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비교과 이런 거보다는 내신이 하여튼 이거예요. 뭐 비교과가 전혀 안 본다는 건 아닌데 내신이 뭐 보세요. 여기 보면 1단계 교과 100이에요. 그죠? 교과 100.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저기랑 맞물려지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를 어쨌든 2025년도부터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없애려고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수능은 워낙 이제 뭐 재수생들 반발도 심하고 공정성 시비도 붙고 막 이러면서 수능 부분이 40%로 확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공정성 부분이죠. 무슨 뭐 금수저 전형이라는 등 뭐 조국 사태 막 벌어지고 뭐 이러면서 막 시끄러워지면서 이게 대학에 있어서의 선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시가 40% 늘어난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특목이나 자사고를 없애겠다라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이게 정시가 확 늘어나 버리면 누가 유리해요? 정시가 수능 비중이 커지면 어느 고등학교들이 유리해요? 센 고등학교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위기 좋은 학교 애들이 잘 가죠. 내신 성적 좀 손해보더라도 그 학교에서 애들이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수능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시는 이게 공정성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정시만 딱 보면 이게 특목 자사고가 유리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자기네들 전체적인 지금 큰 플랜은 특목 자사고를 없애버리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무조건 모든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10% 뽑아 이래버린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10% 뽑아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다 교과가 90, 80 막 이 정도예요. 이 전형은요, 자사고 아이들이거나 특목고 아이들은 절대로 여기다 전형 집어넣어서 붙질 않아요. 붙을 수 없는 전형이에요. 이거는 다 일반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은 보통 등급 자체가 뭐 2점 얼마 이래요. 보통 정교권 아이가 평균 등급이 2점 몇 등급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고 아이들은 뭐 1점대 초반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보통 한 전교 10등이다 하더라도 1점대 후반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은 다 추천 전형들은 다 추천 인원도 보세요. 학교별로 뭐 연대만 하더라도 재적 인원의 5%까지를 추천할 수 있어요. 5%라고 하면 대략 한 전교, 지금 추천받는 인원이 그럼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 인원이 학교별로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전교 한 10등 정도? 이 정도 아이들은 다 아마 추천을 받을 거예요. 이게 다 추천할 수 있는 학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만약에 여기 볼까요? 중앙대 고교별 10명을 추천을 받는 거예요. 학교별로.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교과 성적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선발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성균관대 마찬가지로 재적 인원의 4%, 서강대 고교별 10명, 연세대 재적 인원의 5%, 고려대 재적 인원의 4%. 서울대는 뭐예요? 지균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역균형 선발. 전교 2명. 서울대를 추천하는 것은 추천은 2명을 추천하죠. 2명, 학교별로 2명. 이게 서울대 추천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안 집어넣냐? 서울대는 그 지역균형 선발을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걔네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은 그걸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교과 전형에 속하는 전형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순서대로 한 학생한테만 주면 학교별로 추천을 한 학생한테만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1등에서부터 170등까지 아마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170등한테 추천서 써줘봐야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전교 10등까지는 학교별로 일반 고등학교 전교 10등까지는 이 학교 중에서 자기가 좀 가고 싶은 대학들을 여러 개 추천을 복수로 받을 거예요. 수시는 6장 쓸 수 있잖아요. 6장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 서너 개를 이렇게 추천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건 수시 전형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이 추천 전형이 늘어났던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입시 전형에서. 흐름은 이제 그런 흐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추천 전형의 형태들이 이후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대학에서도 이런 추천 전형 부분들을 좀 확대시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고교 아까 얘기했듯이 특목 자사고가 없어지면서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좀 어떤 좀 입시 전형으로 바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뭐 추천 전형 이런 형태들도 많이 증가할 것 같다. 뭐 이런. 그리고 현재도 좀 많이 이런 게 10%는 뽑는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이게 수능 아까 정시가 40%로 늘고 그 다음에 추천 전형 10%로 늘고 그러다 보니까 줄는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지금 현재 줄는 부분은 어디가 줄냐면 학종이 줄은 거예요. 학생부 논술이 줄은 거예요. 논술은 줄을 대로 줄었어요. 여태까지. 논술은 별로 줄을 게 없고요. 학종이 줄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 들어보셨죠? 뭐 비교과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학종이 줄은 거예요. 학종이 줄은 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좀 잘 생각을 좀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입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비교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신이 돼야 돼요. 내신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비교과를 생각하는 거지 무슨 내신도 안 되는데 비교과 이거는 다 뭐 쓸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가 중요해요. 교과의 기반이 교과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비교과를 물론 동시에 준비하기는 하는데 교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 교과만 되더라도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뭐 거의 비교과 거의 안 보잖아요. 뭐 이렇게 서류라고 써 있는 데가 이게 비교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80%에다가 비교과 좀 보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 뭐 출결봉사 이런 데 전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고교 90이고 출결봉사 누가 저거 감점 맞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교과로 뽑는 거죠. 저런 건. 교과 성적으로 그냥 뽑는 거예요.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시가 2025년도에 특목이나 자사고들이 없어지면 이제 입시의 큰 변화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결국은 이제 이게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결국은 이제 지역 특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좀 이렇게 바람이 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치동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구 수성구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교육 특구들이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하고 과고 이거 안 없어졌잖아요. 영재고하고 과고. 영재고는 내년부터요. 예전에는 영재고를 원서를 여러 개 쓸 수 있었어요. 원서를. 그러니까 시험은 한 군데 가서 보는데 원서는 여러 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원서를 이제 한 학교에 하나뿐이 못 써요. 한 학생이 한 학교. 예전에는 무슨 뭐 이렇게 원서를 여러 개 넣고 그 중에서 붙은 학교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영재고도 이게 바뀌었어요. 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어요. 바뀐 게 좀 그런 건데 어쨌든 과학고는 똑같고요. 어쨌든 영재고나 과고 이쪽에 좀 지원이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니까 그쪽에 좀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의 좀 명문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에도 요새는 분당만 하더라도 분당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어디예요? 분당의 유명한 고등학교 낙생고등학교잖아요. 낙생고등학교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일반고 중에서 낙생고가 전국 5위예요. 일반고 중에서 전국 5위예요. 거기가. 전국 5위. 서울대가 작년에 17명 보냈어요. 서울대만. 물론 재수생 포함이에요. 모든 통계는 재수생 포함입니다. 17명을 보냈어요. 17명을 보냈으니까 그게 전국 5위예요. 그러니까 한일고등학교 아까 들어보셨죠? 한일고 다음이에요.
한일고도 원래 그게 후기고등학교로 분류가 돼요. 후기고등학교로 분류가 되는 학교인데 어쨌든 그 한일고 다음이에요. 한일고가 18명인가 그렇고 낙생고가 17명이에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한일고는 선발한 학교고 낙생고는 뺑뺑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보냈으면 많이 간 거죠. 근데 물론 저 낙생고등학교가 많이 가는 이유는 그 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하게 잘 가르쳐서 이런 측면보다는 원래 좋은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낙생고등학교를. 근데 이제 낙생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는 요즘 아이들 분위기에서 큰 아이가 혹시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낙생고 갈래? 그러면 애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왜 안 가? 그러면 내신 따기도 힘들고 굉장히 빡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신 따기가 너무 빡세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내신 성적을 뭘로 산출한다고요? 절대평가. ABC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내신 따고 이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딸 수 있는 거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러한 지역 내 특목고 자사고는 없어지고 지역의 명문고들이 부활한다. 뭐 그런 쪽에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 좋은 학교로 이제 선택할. 요즘에는요 분위기 좋은 학교보다는 학교 선택 기준이 뭐예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 왜? 전교 10등 안에 들면 좋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명문고 쪽, 지역의 명문고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입 전형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대입 전형도 바뀌는데, 대입 전형은, 그러니까 내신 성적 자체가 절대평가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에선 당연히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막 벌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학교 시험 쉽게 내. 근데 뭐 다 90점 넘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부풀리기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게는 더 심할 수도 있고요. 한참 이게 그렇게 되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학생들을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뽑지 않죠. 그러니까 뭐 1단계 한 5배수 정도 뽑아놓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애들 다 면접 봐가지고 걸러내든가 뭐 이런 형태로 다단계 전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단계 뭐 3배수 인원 뽑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뽑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전형, 다단계 전형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애들을 선발하는 이런 전형을 쓸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구술 면접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구술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요즘에도 대학 가면 이 그 학생들을 면접을 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뽑을 때 그 한 30분 정도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한 20분이나 30분을 생각하게 해요. 그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면접관 앞에서 그러니까 교수들이죠, 면접관들은 교수들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교수는 압박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좀 개방적인 문제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딱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는 거죠. 이제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이제 교수들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그 구술 면접 이런 형태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도 현재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연대라든가 뭐 고대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면접들은 다 그런 면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려고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정시는 어차피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좀 상위권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책도 좀 많이 읽고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식의 폭을 좀 많이 넓혀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신이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학력 수준을 대학에서는 요구하잖아요. 아니 뭐 대학은 다른 게 아니라 대학은 착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르쳤을 때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력을 가지고는
아이들을 선발할 수가 없죠.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도저히 선발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아이들은 뭐 수두룩 빽빽한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뽑으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수능이라는 어떤 국가 시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최저 수준. 지금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달아요. 많이 다는데 뭐 교과 전형은 당연히 지금도 많이 있고요. 아까 여기 보면 이 교과 전형 보면 여기 보면 수능 최저 기준 다 있죠. 한양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정도만 없어요. 한양대하고 연세대 없는데 그러면 한양대하고 연세대 수능 최저 없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기가 쉽겠다.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여기 틀림없이 아주 면접이 굉장히 셀 거예요. 오히려 약간의 최저 기준이 있는 게 오히려 편할걸요. 오히려 그거 없이 그냥 면접 없이 최저 기준이 있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편해요. 면접 있으면 피곤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출신 고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러면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영재고나 과고는 워낙 다른 학교니까 그 학교 애들은 뭐 여전히 우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특별하게 그런 뭐 고등학교에 뭐 이런 국가학과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사실은 이제 입시에서는 특정 과목만 잘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중요한 게 주요 과목은 골고루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만 아주 잘해야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입시는 어쨌든 주요 과목에 대해서 골고루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진도 속도라든가 선행이나 이런 데도 이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선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 능력에 맞춰서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 아이가 어디를 나가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를 쫓아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능력에 맞춰서 선행의 속도는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능력에 따라서 선행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아니면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입시에 유리한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리고 이게 학생들을 변별해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과목이에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럼 이제 어떻게 수학을 하면 좀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선행 속도 부분은 그냥 그 선행 아이 수준에 따라서 맞춰 나가면 되되 수학을 잘하려면 좀 심화를 해야 돼요. 심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이렇게 푸는 연습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막 경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 능력이 돼서 경시를 하면 뭐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 수준에 맞게 조금 현재의 수준보다는 어려운 문제집을 반드시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문제집은 뭐라 그러죠? 양으로 푸는 문제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씩 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게 하루에 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한 문제, 어떤 아이는 하루에 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세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그 학년에 맞는 문제 있잖아요. 자기 학년. 선행할 때는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는데 진도 그냥 높은 학년 거 배우는데 그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아이가 머리에 쥐나죠. 근데 자기 학년 거 정도는 진짜 좀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년에 맞게 이렇게 좀 하루에 뭐 한 문제건 5문제건 간에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딴 사람 도움 받지 않고 항상 고민해 가면서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아마 얘네들이 중학교 때도 그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맞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 해결력을 갖는 아이,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 그런 아이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거보다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도 중요하고 뭐 선행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선행은 어쨌든 아이 능력에 맞춰서 그냥 시키시면 돼요.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선행이 우리 아이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시키시는 게 맞고요. 우리 아이는 뭐 한 1년 정도 선행시켜도 무리가 안 되네. 그럼 그렇게 시켜서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제가 이렇게 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가리키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은 선행은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선행을 안 해요. 고등학교 때는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자기 학년 내신하기 바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행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선행할 시간이 없다. 방학 때 그냥 뭐 조금 하는 거 정도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오히려 그냥 자기 학년 내신 심화에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래도 내신을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하기도 바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내공을 가져야 돼요. 그 내공이라는 건 수학의 내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복잡한 문제를 주더라도 그 문제를 읽어내면서 어떤 단서를 찾아나가고 조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러한 사고력을 개발하는 게 수학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 그래야지 고등학교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맞아요. 1등급을 맞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은 그냥 내용을 알면 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문제 연습 많이 하고 이러면 대충 이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걸 한번 배워놓으면 뭐 좋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아이의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고3 때 가서는 그게 안 돼요. 고3 때 바빠 죽겠는데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씩 고민을 어떻게 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학습량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양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어느 정도 웬만큼 이렇게 좀 역량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것이 연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좀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쉬운 문제집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루에 정해서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뭐 그게 2문제면 2문제, 뭐 3문제면 3문제 아니면 한 문제 어떤 아이들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해서 답을 구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축적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수학을 공부하는 기쁨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얘기는 이걸로 오늘 얘기를 마치고요. 혹시 뭐 상담을 원하시거나 뭐 아니면 저희 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3층, 여기가 지금 2층이에요. 3층에 올라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